자, 자본구조 관점에서 본 대리비용, 자기자본 대리비용, 부채 대리비용이죠. 이쪽이 중요한 거죠. 단 그걸 이해하시려면 자, 기업 내에 크게 자, 두 가지 대리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먼저 확인하고 가셔야 되죠. 자, 이건 기업에 자금을 제공한 주체하고 그 제공된 자금을 운용하는 주체 간의 관계예요. 자, 우선 출발점은 여기야. 자, 기업의 자금 제공자는 채권자, 주주가 있잖아요. 자, 그 중에 주주는 다시 내부 주주와 외부 주주로 나눌 수 있다. 내부 주주, 경영에 참가하는 주주죠. 외부 주주,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주주죠. 다만 만약 소유경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다 그러면 그럼 회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야? 자, 전문 경영자한테 맡겨서 위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 전문 경영자가 맡아서 한다는 얘기는 주주들은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주주가 다 외부 주주,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주주죠. 그러면 이 경영자와 주주 관계 이해하는 건 너무 단순하지. 원래 주인은 주주였지. 근데 주인인 주주들이 어떻게 했어? 경영자한테 맡겼잖아요. 그럼 주주가 당연히 주인이고 경영자가 대리인이죠. 그래서 주주가 주인, 경영자가 대리인인 대리 관계. 단 요거를 여러분들 내부 주주와 외부 주주 관계로 할 때 간혹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라인 그대로예요. 내부 주주와 외부 주주 관계로 보면 운용은 내부 주주가 하죠. 그럼 어떻게 한 셈이야? 외부 주주들이 자기 것까지 내부 주주한테 맡겨놓은 거죠. 그래서 외부 주주가 맡긴 사람, 주인이야. 내부 주주가 외부 주주 것까지 맡아서 회사 운용하고 있잖아요. 내부 주주가 대리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채권자와 주주 사이의 관계도 주인 대리인 관계다. 단 여기서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 주인은 당연히 주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부채 관련해서 하는 얘기야. 회사가 조달한 자금 중에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채는 누구 겁니까? 부채는 보통 회사 입장에서 타인 자본이라고 하잖아. 왜? 그건 원래부터가 채권자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채는 주인이 채권자야. 주인이 채권자예요. 다만 채권자는 일단 돈을 빌려주고 나면 그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누가 판단하는 거야? 주주가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마치보다 회사가 부채로 투자한 자금 관련해서 보면 주인은 채권자인데 그걸 주주한테 맡겨서 이제 자금을 활용하라고 위임하는 거와 마찬가지지. 그래서 주주가 맡은 사람 대리인이야. 채권자, 주인, 주주 대리인이야. 자, 그래서 요 관점에서 이제 이 주주와 경영자 대리 관계 요쪽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고 채권자 주주 관계 요쪽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 요 비용을 우리는 자기자본 또는 지분의 대리인 비용, 요 부분을 자, 부채의 대리비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16페이지에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제 자기자본 대리비용, 그 다음에 부채 대리비용 다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 자, 우선 이쪽 말문제도 잘 나오니까 말문제 대비로는 이 전체 내용을 좀 충분히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 밑에 주석들 많아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나마 숫자 관련, 계산 관련 문제가 나온다면 계산은 다 이쪽이에요. 물론 복잡한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은 사실 없었어요. 간단한 걸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나마 자, 숫자로 계산 필요하도록 낸다 그러면 그건 다 부채 대리비용 쪽이에요. 자, 첫 번째 자, 각각 어떤 대리비용이냐. 자, 좀 전 페이지에서 방금 말씀드렸죠. 자기자본 대리비용은 어떤 애들과 관계? 주주와 경영자 관계예요. 또는 외부 주주와 내부 주주 간 관계. 부채 대리비용은 채권자 주주 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발생 원인. 1차적 이해상충의 발생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대리인한테 있다. 왜? 결국 대리인이 의사결정하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는 누구예요? 경영자죠. 채권자 주주 관계에서 대리는 주주죠. 자, 그럼 포괄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럼 대리인이 주인 걸 맡아서 하는 과정에서 자신한테 뭔가 이득이 되도록 그러면 그건 당연히 주인한테는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대리인이 자신이 이득을 챙기고 주인한테 손해를 미치게 됐을 때 자,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자기자본 대리비용 대리인이 경영자가 어떻게 하면 자, 하여튼 뭔가를 해서 자신의 효익을 증가시키고 주인인 주주한테 손해를 미칠 때 이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특권적 소비 또는 자, 낭비적 소비. 제목 그대로
자, 회사의 돈을 경영자가 필요 이상 낭비해서 소비하는 행위. 그렇게 되면 경영자는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효익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결국은 주주 입장에서는 그 낭비에 소비한 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경영자하고 주주 사이에 이해 상충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 주주는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얘기한 경영자 이상한데 자꾸 감시해야 되지. 감시하느라고 돈 들어가죠. 경영자는 거꾸로 나 열심히 하고 있다 자꾸 보여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확정 비용 들어가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주주한테 결국 손해를 미치게 된다면 자녀 손실도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부채 대리병. 자, 이번엔 대리인인 주주가 이 부채 대리병 대개 부채 조달된 자금을 이제 투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들이에요. 자, 궁극적으로 뭐 주주야, 자신이란 게 주주가 뭘 하면서 자신한테 이득이 되도록 하고 채권자 주인한테 손해가 되도록 했을 때, 자,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하죠. 자, 첫 번째, 우염 투자, 두 번째, 과소 투자, 세 번째, 과대 투자, 네 번째, 재산 도피. 요 각각의 의미는 자, 추석에 비교적 상세하게 따로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추석 쪽을 보시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염 투자, 과소 투자, 과대 투자, 재산 도피. 그럼 이러한 행위들이 아까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주주한테 이득이 되고 채권자한테 손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주주 이런 행위가 왜 주주한테 이득이고 채권자한테 손해냐? 자, 그거는 이 주주가 갖고 있는 요 두 가지 특성 때문이죠. 주주는 기업의 채무에 대해서는 유한 책임만 부담한다. 그리고 채권자한테 딱 약속된 대가만 주고 남는 게 있으면 그게 다 주주 거죠. 그걸 자녀 청구권이라고 하죠. 이제 주주의 이러한 특성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아까 우염 투자, 과대 투자, 과소 투자, 재산 도피 이런 행위가 주주한테 이득이 되고 채권자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주주와 이런 행위들은 아무 때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부채를 과다하게 쓰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야. 자, 부채를 너무 과다하게 써서 회사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라는 수준이 되면 그때 이제 주주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염 투자. 이거 너무나 잘 아시죠? 제목 그대로요. 우리 서로 다른 투자들을 비교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주는 어떻게 하려고 한다? 다른 조건 같다면 자, 우염이 더 큰 거. 자, 우염이 더 큰 거에 투자를 윤리를 갖는다.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게 주주한테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인 거죠. 또 심지어는 자, 객관적인 수익성 내지는 NPV가 조금 작은 애여도 우염이 월등하게 크면 그 우염이 더 큰 애에 투자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그래, 두 번째 과소 투자. 과소 투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였어요? NPV가 0보다 큰 애야. 그렇지만 주주 입장에 투자하지 않으려는 행위. NPV 0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투자하지 않는 주주 행위를 과소 투자라고 한다. 과대 투자는 정반대죠. 과대 투자는 자, 기대 NPV 0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0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주주 행위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행위들은 아주 비정상적이죠. 자, 원래 투자 평가할 때의 가장 합리적 기준은 뭐야? NPV지. 그래서 만약 이 부채를 과다하게 쓰고 있지 않은 재무적으로 아주 정상적인 회사의 주주는 NPV대로 하는 게 주주한테도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럼 NPV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크면 해야 되고 작으면 기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서로 다른 투자 비교 판단해야 된다면 무조건 NPV 큰 애를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부채를 과다하게 쓰고 있는 회사의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NPV 오히려 작은데 우염이 크다는 이유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NPV 0보다 큰 애인데도 불구하고 투자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생겨나고 반대로 NPV 0보다 작은 애 오히려 투자하려는 이런 행위를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대 투자는 요거까지 포함해서 좀 정리해두세요. 나중에 하다 보면 필요할 수도 있어. 이건 단순히 NPV 0보다 작으니까 투자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의 위험이 충분히 크면 자, 그런 경우에 자, 투자하는 행위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산 도피. 이건 제목 그대로야. 자, 회사의 돈을 주주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미리 가져가는 거죠. 예컨대 자 배당을 뭐 적정 수준보다 과다하게 측정을 해서 배당으로 이제 가져간다든지 또는 자산 매각을 통해서 가져간다든지 이런 방법들이죠. 그럼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부여한 자산이 채권에 대한 일종의 담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재산이 줄어들면 자 기업의 자산이 줄어들면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 점점 불안한 거죠. 약속된 금액 회수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주는 빼가서 이득을 보지만 채권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론적 측면에서는 자 이러한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자 위에 표에서 그럼 이 두 개의 대리비용이 자본구조 어떤 관계를 갖냐 이거죠. 우선 자기자본 대리비용은 상대로 외부주주 지분 비율이 높아질수록 그건 뭐가 똑같아요? 거꾸로 내부주주 또는 경영자 지분이 낮아질수록 점점 커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대리비용은 부채 비율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아까 이미 주주의 이러한 행위들 자체가 언제 부채를 과다하게 쓰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행위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질수록 주주가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점점 커져서 부채의 대리비용이 증가한다. 그다음에 대리론의 최종 결론은 뭐예요? 그렇다면 자 이 두 개의 대리비용을 합한 걸 총 대리비용이라고 해요. 자기자본 대리비용과 부채 대리비용을 합한 이 총 대리비용이 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자본구조를 만드는 게 최적이다. 이 굉장히 단순한 건데 얘도 아마 1차 시험 말 문제에서 몇 번 나왔었을 거예요. 자, 이 대리론 최종 주장은 뭐다? 두 개 합한 총 대리비용이 최소가 되는 자본구조가 최적 자본구조다 라는 주장이에요.